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까지 모두 TK, 대구 경북으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을 언급하며 TK 민심에 호소한 것까지 닮아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공약에 적극적인 것도, 김문수 후보가 반대로 방어에 매진하는 것도 TK를 더 이상 보수의 텃밭으로만 여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이 지역 여론조사에선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 줄어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큰 표차를 노리는 민주당에게도 추격의 발판이 필요한 국민의힘에게도 TK가 격전지로 추가된 셈입니다. 저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운동 이틀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험지인 영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도 찾았는데 독재 과오뿐 아니라 공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남 유권자들의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면서 유능한 인물을 뽑아달라 호소한 겁니다.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 믿었습니다. 철이 들어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대구를 찾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과거를 뉘우치면서 그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박정희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씀대로 제가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집토끼를 모아 지지세를 견인할 동력을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역시 대구를 찾아 20대 학생들과 시장 상인들을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박 전 대통령을 평소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박정희식 경제 발전을 외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같은 사람들에게 제발 그런 진보 진영이 갖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박정희주의를 좀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좀 미래지향적인 경제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새 후보는 내일도 영남권 공략을 이어갑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부산, 김문수 후보는 진주에서 시작해 경남 유권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후보들이 왜 이번 선거에선 더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이는지 여론조사 추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을 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줄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여론조사의 흐름 분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들의 응답률을 살펴봤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냐는 질문에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49.2%,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43.6%였습니다. 보수 텃밭인 만큼 여전히 정권 연장론이 높지만 앞선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4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정권 연장이 59.9%, 교체가 34.6%로 약 3주 사이 정권 연장 여론이 10.7%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이 조기 대선이 있는 이유 자체가 지난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흐름이 TK라고 해가지고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간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 변화도 눈에 띕니다. 4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7.2%, 이재명 후보가 29.1%를 기록했고 그 다음 주에는 각각 30.5%와 33.6%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출마 선언 전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주춤한 건데 한 주 뒤엔 김 후보가 41.2%, 이 후보가 35.3%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씩 오르는 추세를 보인 반면
김 후보의 지지율 추세는 국민의힘 경선과 단일화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졌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대구 경북 판세가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여선지 실제 유세 현장에서 후보들의 반응도 예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구 분위기가 뒤집어진 것 같다고 외친 반면 김문수 후보는 큰 절을 올리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구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 대구 맞니껴? 진짜 대구 맞아요.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옛날에 대구 같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뒤비진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열흘 사이 TK를 3번이나 찾았는데 그때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파란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무조건 찍어주면 대상으로 보지 주인으로 높이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좀 바꿔서 쓰세요. 신상도 좀 써보세요. 각종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 후보가 험지로 꼽히는 TK에 공을 들이는 건 대선 압승을 노린 행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 안방으로 꼽히는 대구에서 큰 절을 올리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후유증이 상당히 커요. 경선 후유증이. 아시다시피. 여기다가 또 지도부의 대개혁이라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선거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마음에 썩 덜 차는지 몰라도 전통적 지지층이 많은 TK지만 계엄과 탄핵, 그리고 최근 단일화 과정에서 드러난 잡음 등으로 등 돌린 민심이 적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TK에서 집토끼부터 다진 뒤 다른 지역 표심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김 후보는 각종 지원 공약을 내놓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신속하게 우리 대구 경북의 이 신공항이 군위에서 멋있게 잘 되고 그리 가는 고속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TK를 챙기지 않았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대구 경북 지역의 여러 가지 수건 사업들을 풀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입법 권력을 본인에 대한 방탄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만 사용했.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를 거부한 김문수 후보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K를 기반으로 차기 보수 리더를 노리는 행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보신 것처럼 후보들 모두 TK 민심은 나에게 있다 자신하고 있는데 실제 어떤지 황예린 기자가 대구를 돌며 직접 민심을 들어봤습니다. 대구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어제 직접 다녀간 곳이기도 한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린 얘기는 정직한 김문수였습니다. 옛날부터 좀 정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운동권도 했고 하기 때문에 좌우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 생활 끝난 사람은 그걸 끝내야 되지. 뭐 털어지고 있으면 많아. 단일화 과정을 놓고는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잖았습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말을 앞말하고 뒷말하고 이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김문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단일화 과정을 한다 해놓고 자기 안 한다고 했으니까. 밤늦게 새벽 3시, 4시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꼭 어디 뭐 이민군 저 이북 뭐 김정은 같은 행동을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층에서는 특히 계엄 사태 이후 더 이상 무조건 국민의힘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을 좀 더 크게 보는 편이라서 전에 계엄도 있고 했으니까 거기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직 이번에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나 이준석 개혁신당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한 30%는 이상은 나올 것 같은
분위기가.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또 원래 국힘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니까 좋은 감정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국힘 그 사건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지지율이 조금 높이게 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JTBC 황예린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란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김문수 후보는 도리가 아니라며 반대했습니다. 어제 계엄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하며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나 싶었지만 하루도 채 안 돼 다시 윤 전 대통령 감싸기에 나선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경제와 외교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나온 계엄 사태에 대한 첫 사과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망설여온 당 분위기가 달라지나 싶었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계엄과 탄핵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김 후보는 하루 만에 기존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당 조치 등은 생각해 본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한 겁니다. 계엄에 사과하며 쇄신을 약속했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고민과 조율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당내 컨센서스를 좀 도출해내서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한 한동훈 전 대선 경선 후보는 이길 수 있는 길과 반대로 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육선 중진인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날의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전입시키는 것이 바라겠습니다. 김 후보가 윤 전 대통령과 다시 거리를 좁히는 듯하자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친윤계와 후보직 갈등 때문에 잠시 가려져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도 사실 친윤석열계 그리고 아스팔트 극렬 보수 쪽 인사입니다. 특히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정광훈 씨와는 함께 정당 활동도 했죠. 지금은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바로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정광훈 씨는 거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적인 절차를 줄곧 부정해왔고요. 현재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정광훈 씨의 관계가 뭐냐는 그런 질문들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잇따랐는데 김 후보는 정확히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대체 어떤 관계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간 김 후보가 뭐라고 대답을 해왔는지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저는 자유통일당하고 관계가 없고요. 소통도 없고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적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뭐 제가 그 당에 소속된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는 뭐 우리 당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리하자면 이 전 목사는 국힘 당원이 아니고 자신도 자유통일당 소속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통이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정광훈 씨와 자신은 지금 같은 당이 아니다 이런 건데 그럼 정광훈 씨가 이끄는 극우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그게 또 핵심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김 후보 지금까지 전 목사에 대해서 줄곧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광훈 목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입니다. 정광훈, 김문수 이런 분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 네, 게다가 김 후보는 과거 전 목사와 정치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 2020년 1월 김 후보는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 목사와 손을 잡고 자유통일당을 창당해서 당대표를 맡았는데요. 그 당시 모습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방송, 민주노총, 정교조,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적화됐습니다.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자유통일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현재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총선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태극기 세력을 버렸다고 비판하면서 탈당을 하고 정광훈 씨와 당도 만들고 또 최근까지도 정광훈 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 씨와 정치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지금은 당이 다르지 않냐 이 말로 핵심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힘 선대위 관계자들도 멀어질 이유가 없다. 그리고 당이 다르다는 등 어정쩡한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는 최근 5년 동안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김 후보와의 연대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기서 강화문운동을 하고 같이 했다고 같이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잘 아는 거야. 당선되자마자 막 사전투표 폐지 했다. 네, 김 후보 실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 사전투표 폐지를 약속했고요. 첫 선거 공식 일정인 어제 자유통일을 강조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팩트체크해드리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경호 강화에 골몰하는 민주당은 경찰을 넘어 아예 대통령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시민과의 접촉도 줄였지만 최근 적용용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제보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입니다. 경호원들이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피고 후보가 도착한 뒤엔 방탄용 가방을 들고 주변을 에워쌉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심각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살해 협박 게시글은 총 240건을 제보받았고 이 중 7건을 수사 의뢰, 5건을 고발 완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유세 현장에도 방탄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시민들과 만나면서도 악수나 포옹 등 직접 접촉은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저격할 수 있는 소총이 밀반입됐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캠프에선 유세 현장에 저격 차단용 풍선을 띄우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캠프에선 이 후보가 지난해 총선 당시 실제 흉기 테러를 당했던 것까지 고려해 공경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안전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의 경호를 받곤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통령 경호처가 가장 권위 있는 또 기관 아닙니까? 그 경호처에 또 협조도 요청하고 있고. 경호처도 관련법에 따라 국가 요인으로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경호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뿐 아니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경호처가 실질적인 경호를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오늘도 오늘의 대선 현장을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필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첫 번째 현장 어디입니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후보가 간 곳 대구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곳에서 독한 애드리브를 쏟아냈습니다. 아침 9시 일정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선공을 펼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어떤 대통령 후보는 자기가 총각이라도 잘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어떤 여명을 관계를 가지더라고요. 검사 사칭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이 후보의 검사 사칭 논란 등을 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거짓말 자체를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벌써 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워낙 뼈대 있는 집안이다 보니 뼈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어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다 미리 준비하고 뭐 전략적으로 하는 발언입니까? 네, 그래서 김 후보 캠프 측에 물어봤습니다. 이 김 후보가 평소에도 어떻게 이 후보는 저렇게 거짓말을 하냐, 마인드 세팅이 궁금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언은 대본이 아니고 소신이라는 겁니다. 소신이요. 근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말을 이어가다가 어제 벌써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 벤지너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았어요. 그 홍보대사로 우리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춘향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발언, 당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JTBC에 말로 가해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성별이 장점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두 번째 현장은 어디입니까? 네, 이번엔 이재명 후보로 가보겠습니다. 이 후보도 대구를 들렸죠. 중국어와 유사 일본어인 셰셰와 감사하문이다를 말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예, 지난 총선에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냐는 중국에도 대만에도 최씨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굴종외교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발언을 이 대표가 다시 언급하면서 정면 돌파한 겁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즉흥적인 발언이었습니까? 네, 화제가 될 걸 예감했는지 이 후보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캠프에서 그 연설 좀 짧게 하라고 뭔 말이 그래 맞냐고 자꾸 경고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네, 이 후보 측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쉽게 설명한 것이라며 선대위에서 써준 발언이 아니고 이 후보가 즉흥적으로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즉흥 발언이었군요. 마지막 현장은 국내가 아니라고요? 네, 하와이입니다. 바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를 떠난 하와이 인기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인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베란다에 앉아 태평양을 바라보면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근황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베란다에서 찍은 하와이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이에 가서도 계속 페이스북은 하고 있는 모습인데 홍 전 시장에 대한 러브콜이 요즘 뜨겁지 않습니까? 네, 먼저 홍 전 시장을 공항까지 마중 나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 근황글에 즉각적으로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홍 전 시장은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평하면서 미국에서 돌아오면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홍 전 시장 지지 모임 중 하나가 이 후보 캠프로 이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의 정계 은퇴 선언 이후 거의 하루도 빠름없이 정치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수표를 지키려는 측과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는 민주당 사이의 경쟁이 홍준표 지지자들을 놓고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선 현장 김필준 기자와 둘러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는데 김 여사 측은 이 조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내일 예정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에 특정 정당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 관련 재판들이 연기된 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기소된 점도 불출석 이유로 적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명태균 씨 등이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김건희 여사 측에게 내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정식 출석 요구서를 우편을 통하지 않고 김 여사 변호인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지난해 총선 당시 김상민 전 검사 공천에 개입한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김 여사가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다시 수사를 받습니다. 특히 강제 수사 여부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 여사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하는 등 앞선 수사를 이끌었던 부장검사가 재수사에도 합류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는 강제 수사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첫 수사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10월 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까지 김 여사에 대한 강제 수사는 없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부실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후 검찰이 사정 변경이 생겼다며 재수사에 나선 만큼 강제 수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재수사팀은 파견 등의 방식으로 검사 3명이 합류해 모두 4명의 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한문혁 부장검사는 출장 형식의 방법으로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서울 고검 청산의 별도 공간에서 수사팀 검사와 회의를 하며 수사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 부장검사가 주축이던 2021년 당시 수사팀에선 김 여사는 BP 패밀리란 진술과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면이란 내용의 주포의 편지를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20억 원을 벌었다는 한국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도 당시 수사팀에서 직접 검토한 만큼 검찰에선 한 부장검사의 수사팀 합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파견이 아닌 출장 형식으로 수사팀에 합류한 것에 대해 검찰 안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번엔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를 위해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한 이후에 김 여사와 실제 만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인 2022년,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를 만나게 해달라, 여사와 함께 만나자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건진법사는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취지로 답장했는데 이 같은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통령 취임 전후로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6천만 원대 다이아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 농축차를 김 여사 선물이라며 건넬 때도 건진법사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선물이 전달된 이후로 보이는 2022년 7월,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 여사님께서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건진법사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고 4개월 뒤인 11월쯤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에게 캄보디아에 함께 가자고 문자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을 나설 때와 시기가 겹칩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에게 훈센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 찍은 사진을 보내며 캄보디아에 같이 놀러 가자고 문자를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건진법사 소환 조사에서 이 문자를 토대로 통일교 측이 캄보디아 개발 사업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측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에 가자고 한 건 맞지만 개발 사업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은 윤 전 본부장에게 문자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선 재판부가 올해 안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대로면 계엄 이후 1년 남짓한 시점인 내년 초쯤에 1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3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재판부는 올해 안에 심리 종료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지정된 28번 기일에 더해 추가로 9번의 기일을 더 지정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 측에 고지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심리를 종료하려면 이 정도 기일을 확보해야 할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안에 심리를 끝내면 내년 초 선고가 유력해집니다. 법원은 통상 연초인 2, 3월에 정기 인사를 단행해 왔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가 이런 점을 고려해 인사가 나기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 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6일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인데다 증인수와 증거량이 방대한 만큼 심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재판부는 심리의 마무리 시점을 올 연말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경찰이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호처 비화폰 서버가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누구와 통화했는지 그 내역을 경호처 서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경호처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6차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전부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비화폰 통화 내역이 서버에 남는 방식이 공개되면서 서버 압수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오성배 전 수방사령관부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걸 명확히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둘의 비화폰 통화 수발신 내역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신한 내역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군 비화폰과 경호처 비화폰은 비화폰 모드로 통화가 가능하다며 피고인이 경호처 폰으로 전화한다면 군 비화폰 서버에는 그 통화 내역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누구와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으려고 한 결정적 이유로 보입니다. 최근 경찰은 경호처와 합동으로 서버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비상계엄 내용은 여기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번 작업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환정됩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경호를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 인력이 65명 더 늘어납니다. 경호처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지휘부에 의해서 사병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파면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경호처 인력 65명을 추가로 늘리는 직제 개정령을 의결했습니다. 근접 경호 인력 27명, 사저 방호 인력 38명입니다. 모두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호에 투입됩니다. 인건비를 포함해 매년 50억 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갈 걸로 추정됩니다. 경호법상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도 최대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경호를 받으며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나 한강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문재인,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경호를 위해 정원을 늘린 적이 있다며 당시 증원 규모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무조건 늘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2.3 내란 사태 이후
경호 인력을 사실상 사병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철조망과 차벽을 치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습니다. 또 이 같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간부를 해임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자 구치소 앞에서 소총 경호를 해 또 다른 문제도 키웠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나 사표 수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질문하는 기자의 팔을 잡아당겨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선 경호처 권한을 줄이거나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던 전직 사령관들도 오늘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2달 전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상대권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여인형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은 여 전 사령관은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2달 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들었다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법체계, 형소법, 방탄국회, 재판 지형 상황을 언급하며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형, 이진우 등 전직 사령관들 재판에선 이 같은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이 조서 내용을 공개하자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진술서에 그렇게 적혀 있냐고 되물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재판 내내 계엄은 사전에 몰랐다, 체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시설 등의 단어를 적어놓고도 이 메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을 단순히 받아 적은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재판에서 부대원들을 출동시킨 게 천추의 한이라며 감정 섞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합참지휘통제실에서 장관이 이런저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던 합참의장과 국방부 차관은 뭘 했냐, 뜯어말렸어야 했다면서 계엄을 말리지 못한 다른 지휘관들을 탓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인다며 도현이 가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티볼리 에어 승용차가 앞선 경찰 들이받습니다. 굉음과 흰 연기를 내며 계속 달립니다. 이게 안 돼! 도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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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m 더 달린 차는 4차선 도로를 뛰어넘어 수로에 떨어집니다. 뒷자리에 탄 당시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 ECU 결함으로 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기계적 결함이 없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걸로 봤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인 도현이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고 본 건데 이에 힘입어 도현이 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4월엔 국내 최초로 실제 사고 현장에서 같은 연식 자동차로 재현 시험을 했습니다. 사고차 블랙박스 정밀 음향 분석 감정, 자동 긴급 제동장치 작동 재현 시험 등도 이어졌습니다. 실행에 옮기고 비용을 부담하는 모든 일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차량 결함 원인을 소비자가 입증하게 한 제조물 책임법 때문입니다. 2년 넘는 긴 재판 끝에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도현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운전자가 제동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걸로 보여 ECU 결함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 재현 시험 결과도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마치 벽 같은 현실 앞에서 가족은 무너졌습니다. 제조사는 침묵으로 진실을 숨기고
국가는 외면으로 방조하며 법은 기업 편에 섭니다. 국민을 지키는 법이 왜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현이 가족은 이번 판결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1심과 달리 몰래 한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2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 씨 아들을 도맡아 가르쳤습니다. 수업 도중 아이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고 이 내용은 주 씨 측이 아이의 외투에 넣어보낸 녹음기에 모두 담겼습니다. 결국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 첫 재판이 열렸고 1심 법원은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녹음이 아니면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몰래 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교사는 즉시 항소했습니다.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과 달리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교사 측과 특수교사 단체는 정의를 지켜낸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아동학대 정황도 없이 이렇게 녹음부터 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경종을 울렸다고. 패소한 주 씨는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장애 아동 학대 사실 증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주 씨는 검찰 상고 방침 등이 결정되는 대로 향후 절차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0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학교는 몇 달 전 급식실을 폐쇄하고 체육관에서 배식을 해왔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학부모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긴급 급식이라고 적힌 차량이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에게 줄 음식을 싣고 온 겁니다. 최근 서울 북성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이후 학생과 교직원 100여 명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당시 급식 메뉴는 콩나물국과 닭갈비, 시금치 프리타타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배가 약간 아팠어요. 같은 반에 다른 친구들도 많이 아파했어요? 저까지 합해서 5명. 지난 2월 이 학교는 안전진단에서 건물 한 동이 D등급으로 예상돼 해당 건물을 급히 폐쇄했습니다. 폐쇄된 건물에 있던 급식실을 쓸 수 없게 됐고 학교는 외부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급식업체가 조리한 음식을 가지고 오면 체육관에서 배식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측이 이번 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사안이 터진 다음에 이제 학부모들이 알게 된 게 급식업체가 중간에 바뀌었다. 근데 정말 바뀐 건지 또 왜 바뀐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주기 어려운 경우엔 걱정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맞벌이 엄마들한테는 불가능하고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계속 밥도 먹여야 되고. 직접 요리를 할 수 있는 조리실은 6월에나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체육관에서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옆에서 공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름 날씨 따뜻해지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불안하긴 하죠. 역학조사 결과는 2달 정도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최근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배달앱 수수료입니다.
비싼 수수료를 둘러싸고 자영업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의 시선도 그만큼 따가운데 최근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지역 상품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 배달 앱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의 한 먹자 골목입니다. 대로변 입구부터 간판만 걸린 빈 가게들이 즐비합니다. 5층짜리 음식점 상가는 통째로 비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매출상으로 보면 20%, 30% 정도 이렇게 완전히 까였고 이제 지금 오픈한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민간 배달 앱들이 수수료를 올린 이후 남는 게 더 줄었습니다. 배달 주문은 수수료가 올라가고 포장 주문은 없던 수수료가 생기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힘들어졌죠.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민간 배달 앱 3사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내는 수수료는 주문 한 건당 10%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땡교요와 같은 상생 배달 앱입니다. 수수료는 2%에 불과하고 입점비, 광고비도 따로 없습니다. 월 매출 500만 원 매장을 기준으로 똑같이 팔아도 수입만 5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마케팅 정보는 물론 금융 서비스까지 제공해 줍니다. 같은 메뉴라도 더 싸게 주문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펴지면서 소비자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지역 화폐로도 주문이 가능해 일부 지자체에선 최대 15% 싸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새 가입자 수는 150%, 월간 활성 이용자는 260% 넘게 늘었습니다. 배달비가 싸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해. 나는 싸게 먹고 자영업자들한테 이익도 되니 좋은 거 아니에요? 정부는 추경으로 확보한 650억 원으로 공공 배달 앱에 할인 쿠폰을 주는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어떤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어떤 공제 어떤 효과라든가 소비자가 상생 배달 앱을 좀 많이 이용할수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JTBC 김도훈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한 걸 놓고 연말 쇼핑 대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들이 대부분 중국산인 탓에 관세 폭탄이 미국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화자찬에 가까운 주장을 늘어놨습니다. In addition, yesterday we achieved a total reset with China after productive talks in Geneva. 전날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내리기로 중국과 합의한 걸 자신의 성과로 앞세운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90일간 유예된 조치에 불과합니다. 미봉책이지만 트럼프가 서둘러 합의한 배경으로 약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국 특유의 연말 쇼핑 시장이 꼽힙니다. 미국 유통업체들은 통상 5월부터 8월 사이에 블랙 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등 연말 쇼핑 대목을 대비해 물품을 사전 주문합니다. 특히 연말 특수를 누리는 장난감이나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145% 초고율 관세가 유지됐을 경우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연말 쇼핑 대란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백악관은 쇼핑 대란을 우려한 합의란 걸 애둘러 시인했습니다. And so now there's basically smooth sailing all the way through. For Christmas, people could put their orders in. 그간 폭탄 관세로 주문을 미뤘던 미국 유통업체들은 즉각 물품 출하에 나서는 등 숨통이 트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관세 장벽 등 남은 쟁점을 둘러싸고 앞으로 90일간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관망 중인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30% is on top of other pieces that have been added, right? So now where we find ourselves is that's a little bit elevated still for a lot of people, and 90 days is not a long time in our industry. 결국 트럼프, 시진핑 두 정상이 직접 만나 최종談判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ll speak to President Xi maybe at the end of the week. We have some other things we're doing.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영국도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관세율은 30%, 영국은 10%인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 역시 전략을 짜야 합니다. 미리 보는 관세 청구서 전다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벌인 나라는 영국과 중국 두 곳입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대미 무역 적자 규모가 적은 영국은 10%, 한때 145%였던 중국은 결국 30%로 관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나머지 국가의 관세율은 그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영국과 그 협상과 아마 중국과 아마 그 사이 어디쯤에서 아마 한국이 아마 미국과 합의를 할 것 같은데요. 상호 관세는 10%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최저 상호 관세율을 10%라고 못 박았습니다. We will not go below 10%. That is just not a place we're going to go. 관건은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입니다. 영국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에 매긴 25% 관세를 면제하고 자동차는 연 10만 대까지 10%만 적용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어떤 품목도 관세 면제를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And it doesn't include tariffs on cars, steel, aluminum, things such as that, or tariffs that may be imposed on pharmaceuticals. 우리 자동차 대미 수출이 영국의 10배가 넘는 걸 고려하면 파격적 양보 없인 품목 관세 면제를 이끌어내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국은 워낙 10만 대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100만 대 넘어가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품목 관세를 예외를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태예요. 이런 가운데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통상장관 회의에서 한미 양국 고위급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두환 씨의 얼굴이 담긴 가방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측의 항의로 판매가 중단되긴 했지만 다른 쇼핑몰에서도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미국 아웃도어 브랜드를 패러디한 사우스페이스 로고. 우리나라 태극기가 연상되는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해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로고 옆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고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시기의 모습입니다. 이런 디자인의 가방이 중국의 대형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측에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결국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내란과 반란의 수괴로 판결된 전두환의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이 유통돼서 절대 안 될 거고요. 이런 모니터링을 민간 외에도 정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교부 등등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문제는 이 같은 디자인의 상품 판매가 이미 중국 내 여러 쇼핑몰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에 들어가면 가방은 물론 흰색과 검은색 반팔 티셔츠, 긴팔 후드 티셔츠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 주문 제작 여부를 묻자 제품을 일괄적으로 만드는 공장에서 납품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후 취재진이 전두환 씨가 독재자인 것을 아느냐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으나 메시지 확인만 할 뿐 답변은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한다라는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자신들의 어떤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자체가 앞서 지난 2월에는 중국의 한 틱토커가 전두환 씨 흉내를 내며 광주 시내를 누비는 영상을 올렸고 중국 프로축구 구단 산둥 타이산의 일부 홈팬은 광주 FC와의 경기 도중 전두환 씨 사진으로 도발을 해 비판받았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 선거운동이 이틀째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선 당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후였죠. 여의도 당사 앞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중심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막장 경선을 주도했다며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자, 주최 측 추산으로 약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지지자들은 이 자리에서 권성동 퇴출하라거나 권성동 아웃이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일단 그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씨가 대구에 선거 유세를 하러 갔는데 대구에서조차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도 권성동 물러가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참에 친윤들을 아주 국민의힘에서 싹 다 몰아내고 건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 소리 지르고. 자, 실제 어제였죠. 네. 대구를 찾았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지자들한테 불만 섞인 비판을 받았는데 그 장면도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자신만을 위한 권성동이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사람들 난리 났어. 그러니까 어제 대구에서 이런 반응이 나와서 화제가 됐잖아요. 자, 오늘도 TK의 핵심 지역 중 하나죠. 울산을 김문수 후보와 동행하고 있는데 자, 김 후보가 연단에 오르기 전에 먼저 올라가서 지지 연설을 하던 중에 자, 지나가던 차량이 갑자기 방해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도요?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최종 왕조가 될 날이 왕조가 될 것입니다. 말을 잘 잊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후보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했지만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반감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계파 갈등이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일단 화합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네. 있지만 자, 그렇습니다. 반대로 친윤계 지도부, 이른바 쌍권의 한 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선뜻 나서기 힘들다 이런 세력이 있는데 바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선거운동을 돕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한 전 대표도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선거운동 첫날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라는 이른바 패배 알리바이는 만들지 말고 자체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김문수 배후론 반응은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캠프 관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죠. 자,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바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고 네. 나는 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져 있는데 자, 바로 이 장면 때문이죠. 지난해 계엄 직후였습니다.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들한테 다 일어나 사과라고 했을 때 저렇게 김문수 당시 노동부 장관만 혼자 앉아 있었던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참고로 김문수 후보는 이 장면 직후가 아니라 이보다 한 달여가 지난 그러니까 올해 1월 한 중순쯤에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쓰면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 결집 효과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마침 오늘이었죠.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이런 흐름들도 다 같은 맥락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서영교 의원의 반응이 오늘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에 대해서 마치 영상 편지를 쓰듯 입장을 내놨는데 네. 그 장면 한번 보고 가시죠.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고맙다고 한 모양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자리까지 왔다고. 김문수 후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힘에게는 미안합니다. 정말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네. 참고로 치열한 선거 전에는 보통 비방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상대 후보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가만히 있긴 좀 애매해서 저런 식의 영상을 찍었다 뭐 이렇게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국민의힘에게는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볼까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주문하신 커피는 안 나옵니다. 자, 닉네임으로 커피를 주문하면 닉네임으로 불러주는 스타벅스, 뭐 별다방이라도 불리죠. 네. 이 스타벅스가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등 대선 후보 7명의 닉네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업체 측에서는 대선 때까지 정치적인 중립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한번 직접 그 어플을 해봤습니까? 가지고 해봤는데요. 자, 이재명 사용할 수 없는 닉네임이다. 파트너와 다른 고객들을 배려해달라.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도 다 똑같은 문구가 뜹니다. 아무래도 민감한 대선 시기인 만큼 또 이런 걸 이용해서 누군가 또 악용할까 봐 미리 막아두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약 10여 년 전부터 실시가 돼서요.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종종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탄핵 대선 때였죠. 당시에도 스타벅스 닉네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치면은 적히지가 않는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홍준표 대통령, 안철수 대통령이라고 치면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결국 그래서 어떤 지지자들이 우회를 해서 어떤 우회해서 쓰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지휘자 정명훈 씨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을 맡게 됐습니다. 예술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꼽히는 이곳에서 아시아인 음악 감독이 나온 건 247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휘자 정명훈을 차기 음악 감독으로 발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악 감독은 극장에 올릴 작품 선정부터 단원 선발까지 음악적 부문을 총괄합니다. 1778년 문을 연 이곳은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으로 꼽히며 성악가나 지휘자들에게 꿈의 무대로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베르디의 나부코를 비롯해 푸치니의 나비 부인과 투란도트 등 명작들이 여기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라스칼라 극장은 정명훈은 밀라노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가운데 한 명이라며 극장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차기 감독은 1989년부터 이곳에서 오페라 9편을 84번 공연했고 콘서트도 141번 펼치며 40년 가까이 함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임명을 결정한 건 올 초 임명된 총감독의 추천이 주요했는데 오랜 협업으로 정 감독에 대한 특별한 신임을 보여온 인물입니다. Myung Moon Chung, uno dei più grandi direttori, una musicalità innata, insieme ad una grande passione. 보수 성향의 현 이탈리아 정부가 문학의 주요 자리에 자국 인물을 뽑으려는 경향을 뛰어넘은 결정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 감독이 되면서 247년 극장 역사를 바꿔놓은 정 감독은 2027년부터 2030년 초까지 또 하나의 새 역사를 펼쳐 보이게 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과거 조선통신사는 문화사절, 외교사절 역할을 했는데 이제 우리 드라마, 우리 음악, 우리 음식 같은 K컬처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 선보인 K컬처, 정원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을 이끌던 특사가 탔던 배가 261년 만에 오사카 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증을 거쳐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은 이런 배 6척을 나눠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기항지마다 일본인 인파가 몰려들어 통신사 행렬을 반갑게 맞이해주곤 했다고 합니다. 小学校の時の歴史の教科書で通信船の写真というかイラストが載っててで本物が見れるっていうので応募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오사카 엑스포 한국의 날을 맞아 한국관에서 출발한 통신사. 그랜드링을 따라 행진합니다. 취타대의 흥겨운 음악과 사물놀이가 어우러지자 인파가 몰려들어 함께 즐겼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고 부채춤도 선보였습니다. 感動しました。なんかすごい温かくて、なんていうのかな、すごく心に響いて。 한국 길거리 음식 이벤트에 긴 줄이 늘어서는가 하면 요리 교실이나 시식 행사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콘텐츠는 어디서든 쉽게 다가갔고 Then we see this and it's very attractive and we're like really exciting to be here. Yeah, of course. Yes, that's our next trip. 발걸음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포항, 울산, 대구, 경주. 行きました。いっぱい。で、今は一番チルド行ってみたいです。 문화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과거 조선통신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한화를 보면 탄탄한 선발진의 강속구가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류현진이 타자를 상대하는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절묘하게 타자를 요리하는데요. 한화는 오늘 토종 선발인 류현진을 앞세워서 13연승에 도전 중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한화 투수들의 공은 그 어떤 팀보다 빠릅니다. 문동주는 시속 159km 빠른 공을 던지고 김서현은 시속 161km의 강속구를 뿌립니다. 팀 평균 구속이 시속 148km에 달하는데 2위보다 시속 2km 이상 높은 압도적 1위입니다. 이렇게 한화 투수들이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는 사이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테랑 류현진입니다. 한때는 시속 150km를 던졌지만 이제 류현진은 스스로도 팀 평균을 깎고 있다고 말할 만큼 느린 공을 던집니다. 112km의 느린 커브로 타이밍을 뺏고 108km의 아리랑 커브로 타자들을 유인하기도 합니다. 빠른 공은 없지만 메이저리그도 칭찬한 류현진의 느린 커브에 타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뜬 공을 유도해 타자들을 잡아내고 다양한 구종을 섞는 완급 조절로 삼진을 끌어냅니다. 류현진은 힘보다는 노련함으로 승부합니다. 지난 경기에도 볼넷 3개와 몸에 맞는 공 하나를 내주며 흔들렸지만 타자들을 꿰뚫는 피칭으로 5이닝 동안 실점 단 한 점만 내줬습니다. 득점권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뜬 공과 시속 114km의 느린 커브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평균 구속은 깎을지 몰라도 팀 평균 자책점은 줄이고 있는 여전한 에이스입니다. 류현진은 오늘 두산을 상대로 첫 이닝부터 느린 공으로 타자들을 잡아냈습니다. 1회 초 115km의 커브로 헛스윙을 이끌어내 삼진을 잡았고 3회까지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화는 오늘 33년 만에 13연승이라는 새 기록에 도전합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여름이 조금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마치 한여름 같았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 25도를 넘어서면서 봄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는 청주 14도, 대구 13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6도, 대전 28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모레에는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